자, 이번 시간에는 6장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예요. 자, 앞서 4장 도입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장, 5장, 6장은 넓게 보면 다 조사 설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에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가설을 검증하거나 이론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한 개입이 나의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클라이언트, 이렇게 단 한 사례에 대한 개입 효과를 평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딱 좋은 조사 설계를 단일 사례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계라서요. 얘는 단독 챕터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실천에서의 개입 효과 평가를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2교시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평가 파트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 파트에서 얘가 또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자, 84페이지 보시면은요. 특징을 물어보기도 하고 설계 유형을 물어보기도 하고 개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해당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일 사례 설계의 기본 특징이 뭐고 설계 유형들은 어떻게 구분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 개입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지 이 세 가지 주제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단일이에요. 사례가 하나다. 근데 이때 사례가 하나다라는 것은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가족 상담을 한다면 나에게 한 사례는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내가 집단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한 사례는 한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가 하나라는 것을 사람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가족일 수도 있고 한 집단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지역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가 취약하냐면 여러분들 그 사례가 하나여서 해서 두 번째 땡에 굵은 글씨 보이시죠? 뭐가 취약한 거예요? 내적 타당도가 아닙니다. 외적 타당도예요. 외적 타당도가 높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는 표본의 대표성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을 키우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표집을 할 때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라? 확률 표집 방법을 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과정에 대해서 반응성을 보이지 않도록 조사 반응성을 낮춰라. 그것을 위해서 호손 효과 통제하고 플라시보 효과 통제하라. 조사되는 상황이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상황이어야 한다. 혹은 비슷해야 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도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게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을 통제해서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자, 표본의 크기가 커야 되는데 사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취약하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개입 전후의 종속 변수를 반복 측정해요. 자, 근데 우리가 반복 측정한다 어디서 나왔죠? 방금 전에 5장에서 유사 실험 설계의 시계열 설계에서 그게 나왔어요. 개입 전 후에 최소 3번 이상 반복 측정하는 형태로 통제를 대신하는 설계 유형을 우리가 시계열 설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시계열 설계를 한 사례에 적용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단일 사례 설계는 순수 실험, 유사 실험, 그리고 원시 실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얘는요. 시계열 설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실험 설계만큼 완벽한 내적 타당도, 가장 최선의 내적 타당도를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완벽은 아니고 가장 최선의 내적 타당도를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반복 측정이라고 하는 차선책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적 타당도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내적 타당도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실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적 타당도는 담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시계열 설계 얘기하면서 개입 전에
반복 측정한 값들이 무슨 집단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통제 집단의 역할을. 그리고 개입 후에 반복 측정한 측정치들이 실험 집단의 역할을 해서 두 집단을 비교하는 그런 속성을 대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종속 변수에 대한 반복 관찰이 나올 수 있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교재의 맨 마지막 줄 두 줄을 보시면 반복 측정으로 통제 집단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통제 집단을 대체하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의 내적 타당도는 담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유발되는 게 뭐라고요? 같은 검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검사 효과가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계 해설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추가한다면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도 개입될 수 있다. 즉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했던 검사 또 하고 했던 검사 또 하고 했던 검사 또 하고 그러면 조사에 대한 반응성 자꾸 뭔가 내가 측정 대상이다. 조사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조사 반응성이 개입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 관찰은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써보시면 검사 효과가 개입될 수 있다. 혹은 검사와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가 개입될 수 있다. 이거 둘 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조사 반응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일반적으로는요, 개입 전후에 종속 변수의 그 측정치들을 보통 그래프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입하기 전에 이 사람의 표정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을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입하면서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리게 됩니다. 도식화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사회복지사가 혼자만 꽁쳐보고 클라이언트는 보지 마 이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클라이언트랑 함께 검토를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개입을 하면서 선생님의 표정 문제가 요렇게 되고 있네요. 혹은 선생님 우리가 개입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개입 전하고 비교했을 때 별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이 개입을 그래도 한번 조금 더 밀어붙여 볼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개입 방법을 조금 변화시켜 볼까요? 혹은 개입의 강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조금 더 세게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걸로 좀 바꿔볼까요? 이런 논의를 클라이언트랑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단순히 내가 조사만을 위해서 엄격히 통제하겠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천에서의 개입 효과를 최대한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그래프를 같이 이제 검토를 하는 피드백을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87페이지 조사와 실천의 통합 읽어보시면 단일 사례 설계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개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며 그런 면에서 실제 조사를 자신의 실천과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계 유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입 효과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개입 도중에 자료를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개입을 한 달 동안 했는데도 효과가 없네요 라고 판단이 되면 클라이언트와 협의해서 개입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혹은 방법은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개입의 주기나 강도 같은 거를 변화시키는 협의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의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개입 방법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직업으로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례가 한 사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례에 대한 그래프도 있지만 내가 화요일 날 상담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래프도 있지만 수요일 날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래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비슷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비슷한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비슷한 문제에 대한 같은 개입을 해서 같은 개입의 효과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연구 대상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입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 저 방법으로, 저 방법이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고요. 개입 전을 A로,
개입 후를 B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개입 전 상태를 베이스라인 해갖고 기초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입 단계는 그냥 개입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죠? 개입이 없었던 기초선 단계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측정치하고 개입하고 난 이후의 측정치들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얘네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 기초선 A와 개입 단계에서의 변화를 서로 비교하는 A-B 설계예요. 근데 얘가 개입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면 다른 설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얘가 가장 기본적이어서 심플하기는 한데 모자라요. 즉 개입과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보완하기 위한 나머지 설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기에 가장 심플한 건 A-B 설계예요. 그러니까 하기에는 가장 편하지만 설계 유형들 중에 내적 타당도, 즉 개입의 효과죠. 개입과 실제 클라이언트의 표정 문제 간의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가장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설계가 A-B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내적 타당도를 좀 더 높여서 개입과 실제 클라이언트의 표정 문제의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 잘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설계들이 상대적으로 내적 타당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즉 개입과 클라이언트의 표정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더 잘 규명하기 위해서 A-B-A 설계 혹은 A-B-A-P 설계는 이 A라고 하는 것은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클라이언트의 표정 문제를 측정하는 단계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이 들어가기 전 기초선이 있었고, 그러다가 B, 개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래프로 그린다면 클라이언트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개입을 했더니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이거는 A. 개입을 했더니 이렇게 변화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진짜 개입 때문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일정 기간 동안 개입을 중단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개입을 철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랬더니 조금씩 이렇게 개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 개입을 하면 효과가 있다가 개입을 안 하니까 조금씩 떨어지네. 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표정 문제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거를 우리가 공변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더 확실한 공변성을 보이니, 아, 그럼 진짜 개입의 효과인가 보다, 요렇게 판단하는 방식을 A-B-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개입을 했을 때는 높아지고 개입을 안 했더니 좀 떨어져요. 그럼 다시 한번 개입을 해볼까 해서 개입을 다시 했더니 또 막 올라가요. 야, 개입하면 올라가고 개입을 안 하면 안 올라가네. 와, 진짜 개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네. 이런 걸 조금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A-B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개입을 하면서 지금 표정 문제가 나아지고 있는데 실제 이게 개입과의 인과관계인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일정 기간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하지 않는 기간을 의도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천만으로 보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사를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개입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A-B-A 설계도, A-B-A-P 설계도 단점을 보시면 A-B-A 설계의 첫 번째 단점이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A-B-A-P 설계에서도 의도적으로 개입을 철회하는 A를 두 번째 A를 두기 때문에 얘 역시도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없이 바로 B. B는 뭐예요? 개입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선을 두지 않고 바로 개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경우죠? 신속한 개입을 요하는 응급 사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개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한 불이 좀 꺼지고 나면
그러면 뒤에 기초선, 즉 개입을 중단하는 기간을 둠으로써 개입을 했을 때와 개입을 중단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개입을 도입을 한다면 그럼 이거는 이제 개입하고 그다음에 기초선을 나중에 두는 건 BA가 될 거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개입을 추가하면 BAB 설계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기초선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사례 설계는 모두 기초선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문이 나온다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죠? 신속한 개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바로 개입부터 시작하는 설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유형이 BA나 BAB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89페이지 맨 위쪽에 있듯이 일반적으로 신속한 개입을 요구하는 위기 개입 사례인 경우에는 이런 설계 유형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중 요소 설계라는 것과 다중 기초선 설계라는 걸 잘 구분해서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다중이라는 말은 영어로 멀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중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복수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복수 요소 설계라고 해도 되고요. 얘는 복수 기초선 설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개입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멀티예요. 개입 방법이 멀티, 여러 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입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네요.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없다? 개입 방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A, 기초선입니다. 자, 기초선이에요. 그 다음에 B,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기초선, 개입을 하지 않을 때와 개입을 했을 때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즉,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클라이언트랑 협의를 해서 우리 개입 방법을 바꿀까요? 예, 오케이, 바꿉시다. 해서 바꾸게 되면 두 번째 개입, 이게 첫 번째 개입이겠죠? 자, 이번에는 다른 개입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호로는 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효과적이네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개입 방법을 바꾸는데 또 효과가 없어요. 그럼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개입 방법이 도입이 되겠죠? 그럼 이게 또 D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개입 방법을 한 번에 도입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도입을 하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ABC 혹은 ABCD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다른 말로 다중 요소 설계 혹은 복수 요소 설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조사론 시험에선 딱 이 정도만 나왔거든요. 자, 근데 89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중간에 박스에 이 ABC 혹은 ABCD 설계 위쪽에 뭐가 있냐면 강도 변화 설계에서 A, B1, B2, B3 설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A, B, B, B예요. 그러니까 개입 방법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자, 근데 1, 2, 3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같은 개입을 하지만 개입의 강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이번엔 같은 개입을 일주일에 2번. 이것도 조금 미진하네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같은 개입 방법의 강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넓게 보면 다중요소 설계에 해당합니다. 근데 조사론에서는 아직까지는 강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언급은 2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이게 실천 기술론 시험 문제에서는 강도나 방법의 변화라는 말로 강도의 변화도 실천 기술론 쪽에서 단일 사례 설계 문제에서 예전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서는요, 강도 변화 설계, 개입 대치 설계 이런 말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얘네들을 다 합쳐서 다중 요소 설계 혹은 복수 요소 설계라고 하고, 그리고
방법을 바꾸는 설계는 A, B, C, D 설계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이 용어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을 보시면은요. 단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혹은 이거 배제할 수 없어요. 혹은 통제할 수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이거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거 배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연한 사건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 즉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연한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자면 기초선입니다. 요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개입을 했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입을 했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다시 세 번째 개입했는데 그때부터 막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요. 계속 변화가 별로 없다가 이때부터 변화가 나타난 게 이게 세 번째 개입의 영향을 받은 효과이기도 하지만 이때 있었던 다른 일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잖아. 이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연한 사건 혹은 역사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땡 보시면 이월 효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월된다라는 건 이전 거가 넘어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나타난 개입의 효과가 첫 번째 개입, 두 번째 개입, 세 번째 개입에서 이 세 번째 개입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첫 번째나 두 번째의 개입의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월 효과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얘는 2월 효과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요. 만약에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세 번째 개입을 했어도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요. 이 개입을 한 후에 이 개입을 하고 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나타난 거지 그냥 처음부터 이 개입을 했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차근차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거 해서 그러니까 이 순서 자체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통제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짧게 쓰면 순서 효과의 개입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중 기초선 설계는요. 기초선이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자, 얘는요.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요. 자, 첫 번째 기초선이 일주일이었다면 두 번째 그래프는 일주일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2주나 3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1주, 여기는 2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는 뭐 예를 들어 3주 이런 식으로 기초선 기간을 달리 두는 거예요. 자, 기초선 기간이 다르다라는 것은 개입이 시작되는 시점이 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에 개입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2주일 뒤에 개입이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3주일 뒤에 개입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중 기초선이 멀티다라는 얘기는 기초선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기초선이 서로 좀 복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개입이 도입되는 시점이 그래프마다 서로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다중기초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복수의 그래프를 둔다라고 할 때 이 복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둘 수 있는가? 문제간 복수기초선 설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 사람의 표적 문제를 다룰 때 그 사람의 표적 문제가 딱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두 개나 세 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개입을 할 때 표적 문제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세 개를 정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그래프,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그래프, 세 번째 문제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보통은 표적 문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서 일단 급한 문제부터 다음 주부터 개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한 2주나 3주 뒤부터 개입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문제별로 그래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문제별 개입 시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이런 경우를 다중기초선 설계의 예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간도 있죠. 그렇지만 상황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뭔가 자꾸 지각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학교에서 지각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학원에 자꾸 지각하는 것과 관련된 측정,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황별로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한 지각은 학교 지각하는 거니까 학교에 대한 지각 이거는 뭐 다음 주부터 바로 개입을 하고 학교 이런 거는 그 다음 주부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화요일엔 영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수요일에는 철수 문제에 개입을 하는데 얘네들의 문제가 비슷해서 내가 같은 개입을 할 거다. 근데 얘를 약간 그러니까 영수는 다음 주부터 개입 시작, 그 다음에 철수는 그 다음 주부터 개입 시작 이런 식으로 개입의 도입 시점을 차등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간, 상황간, 대상자간, 다중기초선 혹은 복수기초선 설계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왜 기초선 기간이 다르죠? 똑같은 시점에서 막 개입을 시작을 하면 그 시점에 있었던 어떤 다른 일, 우연한 사건, 외부 사건 혹은 역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기초선 기간이 다르면 개입을 도입하는 시점이 다르면 그때 있었던 일, 이게 공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을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건으로 인한 혹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혹은 역사 요인으로 인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입 효과 분석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개입 효과를 분석하는 게 단일 사례 설계의 목적이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얘는 그래프로 도식화한다라고 얘기했고, 도식화에 이제 A와 B 국면이 그래프로 그려지잖아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이걸 시각적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측정치들의 값을 평균을 내서 평균을 비교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선의 평균치는 얼마, 개입 단계의 평균치는 얼마 해서 얘네들의 통계적인 비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사회복지사고 이 관련된 일을 여러 해에 걸쳐서 했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임상적인 분석이다. 혹은 실천적인 분석이다. 혹은 실용적인 분석이다 등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세 가지에 주목을 하는데요. 변화의 파동이에요. 변화의 파동은 점수가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들쑥 날쑥한지 이걸 변화의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90페이지 변화의 파동 쪽 읽어보시면 두 번째 땡, 파동이 적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쑥날쑥한 정도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찰 횟수가 많으면 여러 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점수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입의 효과를 조금 더 확신할 수가 있지만 파동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관찰 횟수, 즉 측정의 횟수를 좀 늘려야 개입의 효과를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의 경향이에요. 경향은 예를 들자면 기초선에서의 점수는 이게 이제 기초선이고 이게 개입인데요. 기초선의 점수는 이렇게 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개입에서의 점수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의 높낮이로만 얘기하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높낮이만 비교하면 개입을 했던 점수가 높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수의 높낮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요, 이미 기초선 단계에서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향을 쭉 따라가 보면 이 개입 단계에서 나타난 효과라는 게 진짜 개입의 효과인 건지 이미 기초선이 내포한 경향의 연장선이었던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는 파동과 변화의 경향과 높낮이 수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통계 분석은 아까 이제 변화의 수준에서 높낮이 있잖아요. 그걸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의 평균. 그 다음에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선의 평균값과 개입 단계의 평균값을 비교를 해서 실제 개입에서 유의미한 평균값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평균 비교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그냥 높낮이만 평균 점수의 차이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변화의 폭만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점수 자체의 평균값만으로 얘기하면 얘는 낮고 얘는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평균만 비교하면 개입이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기초선의 모종의 경향이 이미 의심스럽게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단순 평균 비교보다는 뭐가 좋다? 경향선 분석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때 경향은 뭐냐면 이 기초선 단계의 이 값들의 경향에 대한 경향선을 혹은 경향이라는 말은 추이하고 똑같거든요. 추세선 혹은 추이선을 쭉 그어서 실제 개입의 이 값들이 이 경향선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벗어났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얘를 경향선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기초선에 이미 모종의 경향이 의심스럽게 존재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를 교재에서는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이럴 때는 경향선 분석을 해야지 단순히 점수의 높낮이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기울기까지를, 이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이제 경향선 내지는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걔를 같이 고려를 해서 그 기울기로부터 얼마나 벗어난 값을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까 이제 그 외에 이제 임상적인 분석, 실천적, 실용적인 분석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제가 앞에서 안 했던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86페이지에 끝에서 두 번째 땡 보시면은 개입 후 최초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개입 효과를 판단하기 용이하다. 이것만 하나 더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는데 이게 기초선이고 근데 이제 기초선이 이 정도예요. 개입을 했는데 개입이 계속 이렇게 미지근하다가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면 이게 개입의 효과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입을 지금까지 했을 땐 별 변화가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개입의 효과가 나타나고 이거 딴 일 때문 아니야? 외부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고 나서 바로 효과가 있을 때 이게 개입의 효과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얘기예요. 개입과 변화 사이의 간격이 멀면 멀수록 이거 개입 때문에 일어난 효과야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가 맞는 얘기고요. 개입과 변화 사이의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개입의 효과다라고 판단하기가 좋다. 요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에서는요, 그 6장에서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와 있어요. 2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귀찮아도 여러분, 요 화면만 쳐다보지 마시고 책을 움직이셔야 돼요. 자, 228페이지 20번 보시면은요, 단일 사례 설계, 단일 사례 연구 똑같은 얘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복수의 각기 다른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설계가 있습니까? A, B, C, D 설계 혹은 얘를 뭐라고도 불러요? 복수 요소 설계 혹은 다중 요소 설계 이거 있잖아요.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 3, 4, 5 확신을 가지고 안 읽고 넘어가도 돼요. 이 답이다! 라고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C계열 설계의 논리를 한 사례에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일 사례 설계는 넓게 보면
유사 실험 설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설계를 떠올리시면 되죠? A, B, A 설계라든지 A, B, A, B 설계라든지 그래서 개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던 개입을 중단하는 개입 철회 단계를 두는 거,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는 내가 실천 과정에서 실제 내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중 기초선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초선을 둘 이상 복수로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중 할 때요. 기초선을 복수로 둘 때는 무슨 간이 있어요? 자, 상황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 간 이렇게 다중기초선 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봤다면, 즉 22회 시험을 봤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풀 수가 있겠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일 사례 설계와 관련된 그 이전에 나왔던 또 기출선지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94페이지를 볼게요. 자, 단일 사례 설계의 특징, 유형, 개입 효과의 평가 나누어서 볼 건데요. 자, 일단 특징입니다. 단일 사례 설계는 사례가 몇 개? 한 개예요.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다? 외적 타당도가 낮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는 기초선으로 성숙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앞에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기초선이라고 하는 건 개입하기 전에 적어도 최소 3번 이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측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3번을 측정할 수도 있고 4번을 측정할 수도 있고 5번, 10번을 측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변해가면서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향이라는 걸 얘기를 했듯이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네, 감소하는 경향이 있네, 시간하고 무관하게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숙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의 변화가 미치는 개입에 영향이 있잖아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가 맞아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면 통제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 혹은 연구는 개입 효과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와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래서 개입 방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통제의 기제가 뭐예요? 종속 변수에 대한 반복 측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선 단계, 개입을 도입하기 전 기초선 단계에서의 이 반복 측정이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통제 집단의 기능, 역할, 효과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일 사례 설계를 통해서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랑 얘를 통합하는 거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일 사례 설계에서 연구 대상, 개입 방법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영수, 수요일 철수, 그래서 복수 기초선을 대상자별로 2 이상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A, B, C, D처럼 이 방법이 안 맞으면 이 방법, 이 방법이 안 맞으면 이 방법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경향이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개입 전 기초선에서도 3번 이상, 개입 후 단계에서도 3번 이상 반복 관찰 측정이 반복 관찰도 맞고요. 반복 측정도 맞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ABA, ABAB 설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계열 설계의 논리를 개별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1에서 9까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이에요. ABAB 설계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혹은 내적 타당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개입을 하다가 멈추는 단계를 도입을 하잖아요. 이걸 개입을 철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입의 철회를 사용한다.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A, B, A 설계 혹은 A, B, A, B 설계는 모두 다 개입의
철회를 통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 기초선 설계는 이거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요. 복수 기초선 설계는 기초선이 여러 개인 설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법이 여러 개인 것은 복수 기초선이 아니라 복수 요소 혹은 다중 요소 설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복수 요소 혹은 복수 요인 설계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자, 다중 요소 혹은 복수 요소 설계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개입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걸 다중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중 요소 설계에서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AB 설계 있잖아요. ABCD 설계 있잖아요. 자, A 기초선이 이렇게, 그다음에 도입했는데도 개입을 했는데도 별 변화 없어. 다시 또 바꿨는데도 별 변화 없어. 그다음에 세 번째 개입했더니 이때부터 변화라고 얘기할 때, 이때의 변화가 뭐죠? 계속 변화가 없다가 이때 갑자기 변화한 거, 이때 있었던 어떤 일의 영향일 수도 있잖아. 이걸 뭐라고 했죠? 우연한 사건의 개입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때의 변화가 얘나 얘의 효과일 수도 있잖아. 이것은 이월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때의 변화가 얘하고 난 후에 세 번째 개입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잖아. 이걸 뭐라고 부르죠? 순서 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월 효과 통제할 수 없다, 순서 효과 통제할 수 없다, 우연한 사건 혹은 역사 요인의 개입 가능성을 통제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틀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ABCD 설계, 이거 다른 말로 다중 요소 설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우연한 사건의 개입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우연한 사건의 개입 가능성 통제할 수 없다. 이월 효과의 개입 가능성 통제할 수 없다. 순서 효과의 개입 가능성 통제할 수 없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중 요소 아니고요. 다중 기초선 설계예요. 다중 기초선은 기초선이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개입을 도입하는 시점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가 맞아요. 근데 모두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으니 틀립니다. 자, ABCD 설계, 이거 다중 요소 설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의 개입 효과를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는 연속적으로 도입해서 적으로 혹은 여기서 보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입효과 평가 볼게요. 시각적 분석, 통계적 분석, 임상적 분석이 있는데, 시각적인 분석은 그래프에서 변화의 파동과 수준과 경향 세 가지를 본다. 파동과 경향과 수준 세 가지를 본다. 맞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에서는 통계적 분석 할 수 있어요. 평균 비교 내지는 경향선 분석 둘 다 오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통계 원리를 적용해서 분석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개입 후에 변화의 변동이 너무 심하면 개입 효과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관측 횟수를 높여라. 관찰 횟수 혹은 측정 횟수를 늘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의 파동이 심하면 효과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단일 사례 설계에서 기초선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어떤 경향이 있을 때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땐 단순히 변화의 폭만 따지면 안 되고 기울기까지 함께 고려를 하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걔를 뭐라고 부른다? 경향선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개입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최초 변화가 발생을 했으면 이 변화가 개입 때문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는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입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자, 요런 선지들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6장 단일 사례 설계 내용 마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론에 한 문제 맞추고 2교시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단일 사례 설계 파트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거기서도 한 문제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시면 표집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측정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조사론 전체에서 가장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7장과 8장이에요. 그게 거의
그 피크고요. 장애물의 거의 피크고요. 그거 지나고 난 나머지 9, 10, 11장은 상대적으로 또 쉬운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사론의 난관이 되는 7장과 8장으로 이제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